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홍명보 감독 유임 결정 과연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본격적으로 3부 시작하죠.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오늘 비슷한 구간에서 정체를 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도부터 한강대교, 그리고 한남대교 부근 일대로 차간거리 좁힙니다. 반대 강서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올림픽대로가 올림픽대교부터 청담대교, 다시 한남대교 부근 일대로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데도 청담대교 부근 그리고 한남대교에서 이촌동 지나는데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이제 기름램프부터 전문램프 사이로 구간 정체를 보이고 있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가는 데도 홍지문터널 부근 지나는데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이밖에 성산로나 통일로 모두 도심 쪽 정체는 감안하셔야겠는데요. 성산로가 연희마등역에서 이대 호문 쪽으로 신호 대기 시간 조금 길게 받는 편이고요. 통일로도 호문사거리에서 동문로 쪽으로 이동하는데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이밖에 과천 쪽으로 이동하는 길 309번 지방도는 청산하등목부터 상업을 지하차도 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예, 오늘도 경제 뉴스 정리해보면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해외 증시 좀 얘기를 해보죠.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냥 그런 모양이죠? 뭐 늘 그렇죠. 예. 늘 그런가요? 예. 우리 왜 이래요? 실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이요.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날인데 다우지수가요. 사상 최초로 17,000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난 1800년대 후반 미국이 뉴욕의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 그때 시카고에 생겼겠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생긴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17,000을 넘었습니다. 예. 특히 이날 이제 미국 증시는 다음 날 동립기념기록을 앞두고 오전만 개장했었는데요. 다우는 0.54%, 나스닥은 0.63%, S&P 500은 0.55% 상승 마감을 했는데, 다우가 17,000선. 못 넘는다 얘기 많았는데 아주 가뿐히 넘어서서 끝났습니다. 유럽 쪽으로 눈을 돌리면은요, 유럽은 상승폭도 대단했습니다. 독일은 1.19%, 프랑스 1.02%, 영국 0.72% 상승 마감했는데, 유럽 쪽에서는 또 독일 지수가 관건입니다. 이 독일은 닥스 지수라고 하는데요. 네, 닥스 인덱스. 닥스 지수가 사상 최초로 또 10,000선을 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도 프랑크푸르트의 주식시장이라는 게 오픈된 이후에, 개장된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갱신해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예? 네. 미국, 독일 이런 데는 자고 일어나면 사상 최고치인데. 근데 그렇죠. 예. 이게 경제적으로 무슨 뚜렷한 개선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뭐 맨날 말로 그러잖아요. 뭐 30개월 가까이 무역 흑자라 그러고 뭐 경제지표 좋다 그러는데. 예. 이게 주식시장은 왜 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 미스테리인데, 주식 전문가들은 이제 유동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유럽 다 그냥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정말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달러를 풀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어제 저녁, 어제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이었는데, 유럽은 이제 유럽 중앙은행, 우리 한국은행 같은 곳입니다. 예. 거기 총재가 마리오 드라기 총재인데, 이분이 나와서 인플레이션만 허락한다면은, 곧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쓰겠다. 이 한마디부터 막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앞으로 유럽도, 그러니까 유로화도 미국처럼 그냥 윤정기 돌리겠다. 막 찍어내겠다. 예, 뭐 유로화도 헬리콥터로 위에서 뿌리겠다. 이 정도까지 한국 중앙은행이 해주겠다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줬거든요. 그러면서부터 막 독일 증시가 달리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날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미국 연준이라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죠. 여기에 총재 자넷 옐렌 의장도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 하는데, 우린 금리 인상 신중할 거다. 뭐 금융시장만을 위한 금리 인상은 없다. 만병통치약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세간에 있는 또 금리 인상 우려를 일축시켰습니다. 이러면서 또 미국도 힘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이주열 총재 전에 김중수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때문에 아주 금리를 꿈쩍도 안 하고 동결시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전 세계는 막 다 이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을 풀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만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주식시장 또 부동산 시장 살리려는 해법이 실은 금리 인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를 내리면은 어마어마한 또 천전없는 가계부채 문제가 또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어쨌든 정책적 결정을 내려 합니다. 내려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 물론 한국은행은 독립돼 있지만 과연 한국은행 총재 또 한국은행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계속 붙잡고 있고 글쎄요. 오히려 올린다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추세로 만약에 금리 정책이 나간다면은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시 불씨를 되살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참 결단이 내려야 되는 거죠. 전 국민적 결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중국 시진핑 주석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네. 올해 안으로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한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가장 경제적으로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예. 어저께 이제 한국과 중국이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그리고 이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안화 청산 결제 은행을 지정한다. 그리고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를 허용하겠다. 3종 세트를 일괄 타결했는데요.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얘기 좀 하면요.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라는 거는 현재 뭐 무역할 때나 이 원화하고 위안화 거래할 때는 바로바로 거래를 못 합니다. 먼저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 베이스의 환율을 통해서 위안화로 바꾸게 되고요. 위안화를 원화로 바꿀 때도 위안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를 다시 이 원화를 바꾸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달러가 껴있으니까 수수료도 있고 뭐 복잡하고 뭐 많지 않습니까? 효율성, 편의성 많이 떨어지니까 그냥 원화 위안화 직거래하자. 그런 곳을 만들자. 앞으로 하자. 이렇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거 직거래를 하려면 우리 한국에 서울에 위안화를 왕창 취급하는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위안화 청산 은행인데 아마도 빠르면 뭐 몇 달 내에 서울에 있는 중국계 은행 중에 하나가 위안화 청산 은행이 지정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원화가 중국으로 가려면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우리 원화의 숨통을 트여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격 투자자라고 해서 중국이 한화로 13조 원 정도의 800억 위안인데요. 이 정도의 쿼터를 열어줄 테니까 한국인들 원화 자금 와서 투자해도 좋다. 또 이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중국이 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거 이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아주 속내가 숨어 있는 겁니다. 달러를 은근슬쩍 밀어내고 그렇죠? 중국의 위안화를 좀 세계 통화로 밀어내고 싶은 그런 건데 이제 벌써부터 금융시장은 호평일색입니다. 왜냐하면 원 위안화가 이렇게 직거래되면은 물론 그렇겠죠. 상품들 많이 이제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잘 될 것이냐? 실은 이거 의문입니다. 왜냐면요,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 전에 원 엔화 직거래 시장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달러 얘기를 하셨지만 원화하고 위안화 이렇게 직거래하기 전에 이제 무역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과연 중국은 원화를 선호하느냐, 또 우리는 위안화를 좋아하느냐 이겁니다. 즉 달러가 있는데 달러로 거래를 하지. 직거래하는 게 좀 꺼리거든요. 원화라는 통화가 뭐 그쪽에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도 위안화보다는 달러가 더 좋지 않아? 그래서 이게 좀 책이 잘 되려면은 이 원화 위안화 뭐 무역하는 이 수준이 결제 비중이 한 10%는 돼야지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위안화가 얼마나 더 잘 나갈지 달러가 얼마나 더 이 추락을 할지 여기에 따라서 원 위안화 직거래가 더 효과가 발휘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생명보험에 관한 얘기인데 15세 미만 아주 어린 미성년자도 사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현재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상법 제 732조를 보면은요. 만 15세가 안 되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을 무효다. 사망보험을 들었더라도 무효로 한다. 이제 이겁니다. 왜냐면은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범죄에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보험이 무료고요. 15세 미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은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생들인데 혹시 중학생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면은 뭐 사망사고 관련해서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이 위험을 피할 것이냐. 이러면서 여론이 꽤 많이 15세 미만자는 조항을 좀 빼자. 이렇게 들고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가 말해요. 자기 자식 생명보험, 사망보험 이거 들어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어린 친구들은 뭐 자기 자식 아이들에도 이 보험보험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순이 좀 있습니다. 가령 이제 15세 미만의 이제 중학생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마치 수학여행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뭐 다 했다고 하더라도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사망사고 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하거든요. 15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죠.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이걸 회피할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정부 국회의 치열한 고민도 전 국민적으로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고민거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8강이 목표였던 홍명보호. 사실 조 최하위로 16강 진출이 좌절돼서 국민들한테 큰 실망감을 안겨줬었죠. 그런데 어제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감독 유임 결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16강 진출 실패 그리고 무승 이런 모든 책임을 단순히 감독 한 명한테 다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 원인은 어떤 것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죠. 김대길 축구 해설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홍명보 감독의 유임. 일단 축구협회는 1년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양수 겹장의 절묘한 결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시간을 뒤돌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이제 그 결론으로 인해서 홍명보 감독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결론이었고요. 또 시간을 돌려보면, 지금 현 집행부가 이 대표팀을 이끌었던 시간은 1년 조금 넘는 시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월드컵을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끝난 이후에 한 3년이라는 시간은 전 집행부에서 진행을 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1년 남짓한 그 시간 자체도 이 현 집행부에서 어떤 결론이라기보다는 전 집행부에서 어떤 결론을 이어받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조광래 감독의 경질, 그다음에 또 최강희 감독이 이제 본선 진출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그리고 물려받았던 게 지금 현 집행부인데 그 시간이 이제 1년 남짓한 시간 선택의 여지 없이 이제 홍명보 감독에게 이제 손을 좀 벌리게 됐죠. 근데 이제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성인 이 팀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론이나 이제 특히 이제 광고업계에서는요. 이 월드컵에 나가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드는데 또 광고업계에서도 좀 그럴 만한 인물이 대표팀 사령탑을 좀 맡아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따고 이제 좀 휴식 기간이 있었던 이제 그런 기간이었는데 협회에서는 홍명보 감독에게 맡아달라. 근데 홍명보 감독은 사실 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제 맡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홍명보 감독도 이번 월드컵을 이제 끝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됐고 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에게 기회를 한번 더 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결론이었고 또 지금 현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1년이란 너무 시간이 짧았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책임은 있지만 우리의 책임보다는 전 집행부의 책임이 더 많다. 더 많다. 이런 어떤 절묘한 양수 겹장의 결론이 아닐까. 결국은 이제 면피를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안 들리는데. 근데요. 그래서 조금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홍명보 감독, 물론 선수로서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었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전략 전술이 부재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박주영 선수의 기용 때문에 의리 축구, 예? 의리가 아니라 의리죠, 의리. 의리 축구 이런 논란 불거지고, 인맥 축구 논란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이 스포츠라는 게 결과가 좋으면 다 덮어지는 거고, 결과가 나빠지면 그런 문제점이 이제 다 들춰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스포츠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분야도 다 그래요. 뭐 정치도 그러나요? 우리 신용 교수님 그 정치평으로 잘 듣고 있는데. 아, 별 말씀을. 근데요. 예. 일단 이제 전술적인 부재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세계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전술적인 트렌드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것은 이제 파이브백의 어떤 진화를 통해서 그동안 이 지구촌 축구를 평정했던 스페인의 티키타카 축구가 파괴되는 그런 어떤 전술적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네덜란드 바날 감독 입장에서 보면 한 경기 90분 동안에 세 가지 내용의 전술적인 변화를 줘서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고 본인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는 그런 전술적인 변화를 줬는데, 이번 이제 축구 팬들께서나 국민들께서는 홍명보 감독은 똑같은 4-2-3 하나, 뭐 거기에 또 박주영 선수 안 된다고 자꾸 하는데 자꾸 기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이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소위 이제 홍명보 아이들이라는 이제 지난 런던 올림픽에 같이 했던 뭐 이런 선수들이 대거 선발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불거지게 됐죠. 근데 홍명보 감독 나름대로는 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홍명보 감독의 유임의 배경은 1년인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그것도 이제 이 좀 선을 이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은 짧고 빨리 조직을 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과 많은 시간을 같이 했던 선수들이 필요했을 거고, 또 본인의 전술적인 이해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대거 필요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 지난 런던 올림픽에 같이 했던 선수들을 같이 포함시켰고, 그 당시에 또 박주영 선수가 일본전에 한 골 넣으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것 등등이 이 홍명보 감독으로서 이제 배경이 되는데, 결국은 그게 좀 무리한 수였다, 뭐 이렇게 결론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맥 축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도는 인맥 축구라고 볼 수 있는데,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1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빠르게 조직화시켜야 되는 그 상황은 역시 홍명보 감독도 성인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성인 그 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선택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의 이제 결과가 나쁘니까 홍명보 아이들 인맥 축구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인맥 축구 그 문제점이 우리나라 축구에 굉장히 뿌리 깊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그 인맥, 뭐 혈연, 학연, 뭐 이런 것 등등이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이론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환경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외국 감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렇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감독을 이제 히딩크 감독이죠. 소위 이제 우리가 성공한 외국 감독이라 하면 그동안 외국 감독을 써서 그렇게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제외하고 나서 보면요. 근데 이제 히딩크 감독을 썼을 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단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또 우리 국내 축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 등등의 어떤 문제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그 이번에 월드컵 8강 올라간 팀들의 지도자들 보면 8개 국가 중에 7개 국가 다 자국 출신 감독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2002년 월드컵 끝난 이후에는 국내 감독을 유능하게 육성하고 또 키우고 뭐 이런 것들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인맥 거기서 전혀 배제, 뭐, 이렇게 완전히 자유롭다. 뭐,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도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우리 청취자분 문자 하나만 소개해 드릴 텐데, 8753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축구대표팀 감독은 월드컵을 앞둔 평가전에서도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16강은 못 들었어도 경기력에서 낮은 면이 있으면 국민들의 실망이 크지 않았을 겁니다. 감독 선임과 선수 영입을 포함한 축구협회 운영, 이거 외부에 의뢰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전 이 얘기 맞는 얘기 같은데.
뭐 정확하게 맞으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책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행정적으로 변화를 시키는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제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해져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협회에 이 기술분과위원회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 그 기능이 아직 못했다는 것도 이제 축구 팬들 입장에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A 대표팀 감독의 후보군들이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감독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된다. 뭐 낙하산처럼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도자의 경력, 어떤 무슨 어떤 국내에 대해 있었던 성적,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어떤 성적을 낸 감독들이 A 대표팀 군에 들어올 수 있고 외국 감독 중에는 어떤 군이 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돼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 결국은 뭐 위에서 이제 인사, 소위 말하는 인맥 뭐 이런 걸로 이제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협회에서는 좀 행정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국내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께서 이제는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눈높이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전문가 못지않게끔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협회에서도 그 여론을 분명히 청취를 해야 되죠. 그래서 축구팬 국민들이 하지 말아라. 이건 안 된다. 분명히 이번에도 그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협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뭐 지금 그 청취자분께서 그 게시판에 올리신 글 정확하게 맥을 짚고 계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2736님이 올리신 건데 유소년 네. 축구 안 키우고 K리그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걸 누구 탓하냐. 그런데 이 유소년 축구 이게 지금 가장 바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기량이 안 그러니까 기술 같은 측면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 우리 축구의 환경은 이제 외국 선진국과 다르게 너무 어린 나이에서부터 승부에 노출시키는 이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기초를 이렇게 익혀야 되고 또 그 나이에 맞는 체력을 다져야 되는 이런 이제 연령대별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경기에 나가서 승패에 내몰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나이에 맞는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고 말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게 결국은 성인으로 이어져서 성인 때 힘을 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는 힘을 쓰지 못하는 체력적인 구성과 어떤 기본기의 완성도 이런 것들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차츰 이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하지만 예. 사회 변화가 이제 학원 축구에서 배우는 축구보다는 이제 클럽 쪽으로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 나이에 정상적으로 학업도 하면서 운동도 즐기고 예. 뭐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죠.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예. 이는 뭘 이제 하나 우리가 협회에서 해야 되냐면 이제는 인위적으로 선수를 육성하기보다는 저변 학대를 넓게 가져가면서 선천적으로 자질 있는 선수를 발굴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만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가지 더 좀 여쭤볼게요. 네. 어떤 분석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이 골 결정력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형님 먼저라는 인식이 있어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문 앞에서 슛을 딱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형님한테 줘야 되나? 이게 망설인다고 하는데 네. 이런 거 사실이면 개선하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너무 과장된.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거는 좀 뭐 옛날 80년대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스포츠맨들이 이게 다 형님, 동생, 이게 위계질서가 확실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예, 뭐 그거는 뭐 사생활적으로나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러겠지만 경기장 나갔던 그럴 일은 없는 거고요. 근데 예. 그 외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내 K리그에 보면 지금 이제 올해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이제 최근 이제 그 쭉 몇 년간을 보면 득점왕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 다 외국 선수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소년서부터 쭉 이제 성장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선수들이 이제 프로에 입문하려면 드래프트가 됐던 요즘 이제 자율 선발 제도로 이제 조금 이 조정해서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 골을 넣는 자리를 포지션을 피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골 결정력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중앙 공격수들이 외국 선수들이 점령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어릴 때부터 이제 드래프트에 대해서 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자꾸 안 뽑으니까요. 피하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표팀으로도 역시 영향력을 주는 뭐 그런 제도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명보 감독 그래도 홍명보 감독 앞으로 하려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일단 이제 선수 구성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예. 홍명보 감독 그동안 이제 2000년 월드컵 4강시나 또 청소년 8강 또 런던 올림픽 동메달 축구를 통해서 많은 기쁨을 줬죠. 근데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홍명보 감독이 조금 이미지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홍명보 감독은 또 가장 어려운 시점에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지금서부터는 이 출발점에 다시 섰다는 그런 자세로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고집보다는 길을 열고, 또 선수 구성서부터, 또 자기가 부족했던 어떤 전술적인 어떤 이론 공부를 알죠. 이런 것 등등을 새롭게 시작해서 이번 아시안컵 때는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대길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신유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F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시네마인 뉴스 매주 금요일 날 찾아뵙는 코너죠. 오늘도 잭 니콜슨이 아니고 잭 니콜슨을 닮은 영화계 평론가에 닮으시죠.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오늘 유난히 멋있어 보입니다. 제가 잭 니콜슨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뭐 잘생긴 배우는 아니죠. 아, 그렇군요. 매력적이죠. 네. 아, 근데 있잖아요. 네.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네. 이 한중 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 소식이 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고 중국도 난리가 났어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중국 배우 탕웨이하고 우리나라 영화 감독 김태용 감독하고 결혼을 했다. 네. 예? 결혼한다. 네. 결혼을 한다. 네. 죄송합니다. 했다. 더 욕먹을 뻔했습니다. 예. 그 시진핑 방한 소식을 사실은 살짝 뒤로 보내는 그런 뉴스이기도 했고요. 이게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우연히 그렇게 정교하게 영화계가 움직이는 그 조직이 아니니까 좀 시기적으로 우연히 겹친 것 같고요. 김태형 감독하고 탕웨이는 사실 계속 좀 소문이 났었죠. 아, 원래 그래요? 2011년에 만추를 찍었는데요. 예. 이 만추를 찍을 때는 사실은 그때부터 좀 소문이 나긴 했습니다만 둘 사이가 아주 가까운 감독과 정말 여배우 사이였는데 소문이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든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은 지난해 가을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애인 관계가 되고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화 만추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이만희 감독의 영화 만추를 리메이크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만추가 김태형 감독이 리메이크할 때 세 번째입니다. 이만희 감독이 만들었을 때는 1966년이었고요. 신성현 씨하고 문경임 씨가 나왔었고요. 예. 한 번 더 리메이크가 됐었죠. 1981년에 김수영 감독이 리메이크를 해서 정동환 씨하고 김혜자 씨가 나오셨죠. 예. 세 번째 리메이크를 하면서 탕웨이가 캐스팅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 캐스팅 비화는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만추는 김태형 감독이 찍었을 때는 그 시애틀에서 찍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만추잖아요. 깊은 가을. 낙엽이 많이 쌓여야 되거든요. 예. 원래 로케이션 지역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원래 캐스팅 안 중에 하나는 탕웨이가 아니고 장찌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빈 씨가 아니고 장동건 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건 장찌조가 센트럴파크에서 찍을 영화를 김태형 감독이 서부 쪽인 시애틀로 다 가지고 오면서 탕웨이와 현빈으로 바꿨죠. 그래서 그렇군요. 캐스팅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번 결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아니 이번 결혼은 그때만이 그렇게 캐스팅이 안 바뀌었으면 김태형 장씨 커플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도 중요하신 말씀인데 왜냐하면 탕웨이가 지금 한국에서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태형 감독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찌는 지금까지 유럽의 부호나 중국의 소문에 의하면 권력자나 중국의 부호하고 관계를 갖거나 연인 관계를 갖거나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 그 중국의 여배우들이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이는데 반해서 탕웨이는 어떻게 보면 그 김태형 감독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아직은 그렇게 이름을 알린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여고괴담 2 이런 거 찍은 분이죠. 만추 찍기 전에 가족의 탄생 찍어서 대종상도 타고 또 백상예술대상도 타고요. 한국에서는 유명한 감독이죠. 그러나 탕웨이 입장에서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세계 팬들이 탕웨이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한 감독과 결혼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찌하고는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탕웨이가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주목을 지금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탕웨이,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지? 네 슐라팔라마 뭐 이렇게 중국말로 하나? 탕웨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요. 영어를 잘하고. 만다린을 하니까요. 이제 두 사람이 공식 발표한 거에 따르면 각자 갖고 있는 모국어를 서로 가르치겠다, 서로 배우겠다. 그것도 두 사이를 가깝게 하는 큰 도움이 되는, 큰 계기가 되는 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말도 마음에 들었고요. 아마 현재까지는 탕웨이가 영어를 잘하고 김태형 감독도 역시 영어로 소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사이는 그렇게 제3 외국어로 소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말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한 3년 지나면 말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 말이 서로 안 통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서로 말을 안 할 때가. 그러다가 이제 10년, 20년 넘어가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족끼리 밥 먹을 때 말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속담도 있죠. 속담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둘이 잘 살 겁니다. 그래야죠. 근데 탕웨이가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라고는 할 수 있죠. 그죠? 사실은 세계적인 감독인 이안 감독 영화 2007년에 새끼에 출연하면서 일약 스타가 됐죠. 그때 2007년이니까 무려 지금 7년 전이니까요. 지금 만으로 34살, 27살, 26살 때 이제 출연한 영화였고요. 새끼는 사실은 그때 양조위와 출연했을 때 리얼 섹스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 한편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만 워낙 작품이 갖고 있는 그런 무게감 그리고 그 비중 작품성 이런 것들 때문에 단박에 주목을 받았었고요. 새끼는 중국을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 한 거에서 사실은 무장혁명을 꾀하는 젊은이들의 얘기를 그린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 그 혁명의 그 허망 한편으로는 그 빛과 그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대비해서 조명한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안 감독의 영화에 출연했다는 것
것이 가장 큰 그런 이유였고요. 그 이후에도 진가신 감독의 무협이라는 작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뭐 김태형 감독의 만추 등등 해서 아시아권의 최고 차세대 스타. 가장 주목받는 배우로 지금 떠올랐고요. 한동안 장찌 등등, 뭐, 공리 잘 아시는 등등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탕웨이를 따라가는 배우는 아마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세대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두 분이 나이 차이가 많아요? 10살입니다. 10살 차이. 네. 예, 뭐, 아주 많죠.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는. 예. 다소는 안 좋은 소리를 듣죠. 조심해야 될 거예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는 사람도 이럴 수가 있느냐. 아주 분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김태형 감독이 그리고 뭐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이번이 재혼이고. 그래서 김 감독 스스로는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예. 그리고 워낙 성정이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영화계에서 유명한. 질투는 많이 받는 상황이죠.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 질투 상황이. 탕웨이가 예.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젊은 세대들한테는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이 예. 길어요. 예. 그래서 자고로 이제 여배우들 목이 긴 여배우들이 좀 뭐랄까요 청초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고 있었죠. 뭐 하여간 남자들이 참 지금 아주 우울증에 빠질 정도의 참. 근데 어떻게 두 사람 결혼이 영화 교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화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장이고요. 13억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방송에서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서는 흥행이 안 됐다. 라는 게 3천만 관객 정도 보는 게 이제 안 했다가 네, 안 됐다 거기가 기준이니까요. 예. 저희는 뭐 10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워낙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크기 때문에 할리우드조차도 중국 시장을 어떻게 차지하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예. 중국에서 필요한 것이 기획자하고 연출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많은 스텝과 많은 인력과 많은 노동력과 많은 자본이 모여 있습니다만 그것에 어떤 하드쿼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중국 시장이 요청하는 한국 시장의 인력은 감독과 PD 혹은 감독과 촬영 감독 이렇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새롭게 주목을 받고, 혹여나, 자신의 아내인 탕웨이를 이용해서 영화를 한 편 찍으면 그것이 아마 그런 교량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홍콩 영화가 할리우드 나간 것은 결국은 홍콩 영화 시장 자체가 할리우드로 간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우삼, 주윤발 이렇게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먼저 그렇죠. 사람이 가고 예. 그다음에 기술이 가고 스텝이 가고 이제 시장 자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는 김태형 감독이 중국 시장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이 두 사람 얘기가 아닌데 지금 예를 들면 뭐 주윤발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병헌 이 헐리우드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쫓아 안 가요? 딴 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시장의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 영화는 그 당시 80년대 홍콩 누아르라고 하는 시대 영화적 사조가 할리우드하고 좀 맞았던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양측이 결합하는데 촉매 역할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한국 시장은 사실은 할리우드가 원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한국 영화 시장에 어떤 인력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할리우드 진출에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탕웨이하고 김태형 감독 두 사람의 얘기가 돌아와서 이 중국 여배우들이 이렇게 외국 감독들이나 영화 하는 분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장찌는 결혼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소문의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매기청 중국의 여배우 중에 이제 프랑스 감독 올리비아 아사야스 같은 감독과 결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중국 영화가 유럽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 시장과 역시 유럽 시장 역시 결합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영화인들의 교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여성 감독과 남자 배우가 만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고요.
남성 감독과 남자 감독과 여배우들의 어떤 만남은 계속적인 접촉,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연하게 그런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그런 커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창 관심을 모으는 커플이 지미 스토게스, 영국 출신의 배우와 배두나의 네,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와쇼스키 형제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연인 관계를 발전했고요. 배두나 씨는 영화 촬영 외에는 런던에 머물면서 지미 스토게스 같이 지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이, 뭐, 제가 볼 때는 뭐,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참 전부 좋은데,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좀 다른 모양이죠, 근데? 중국 네티즌들이 좀 탕웨이가 아깝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질투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네티즌들의 반응이 뭐 수준까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김태형 감독이 탕웨이보다는 유명세가 좀 덜한 측면 그리고 중국 관객들이 김태형 감독의 영화들을 만추에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좀 낯설고 좀 생경한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뭐 비판 아닌 비판을 좀 하는 것 같고요. 탕웨이가 왜 한국 감독과 결혼을 하느냐. 더 많은. 차라리 현빈이 낫지 않느냐. 예? 만추에 같이 나왔는데 현빈이 낫지 않느냐. 그만큼 탕웨이가 중국에서도 최고의 스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탕웨이는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뭐 한국의 여러 곳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부동산도 매입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산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 와서 살다는 어떤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주지를 이쪽에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남편과 같이 지내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여자가 이렇게 시집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중국도. 그래서 탕웨이를 좀 한국에 좀 뺏기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반발 아닌 반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한남동 쪽에 집을 살래나? 왜냐하면 김태형 감독이 당국대 교수잖아요. 예, 물론 저쪽이죠. 네. 죽전으로 갔나? 죽전으로 갔죠. 그건 너무 좀 그래서 그러네. 분당에 샀어요. 분당에? 네, 분당에 땅을 샀다는 얘기가 있죠. 분당에? 네. 분당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분당에 났겠네요. 땅을 샀죠. 네. 예전에 네. 지금 우리 PD님이 2년 전에 분당에 13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했다. 그때 이제 죽전에 교수로 갔죠. 그때 이게 현빈 때문에 샀다란 소문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현빈이 그렇죠.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었네요. 그때 소문이 그러니까 사실이었던 거고요. 예. 우리나라 속담이 다 맞아요. 연기가 절대로 안 난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 두 사람의 결혼의 의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저는 모처럼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새 굉장히 우울한 소식들이 많은데 역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조건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거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꾸미고 그리고 좋은 모습 보이면서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모습 보이는 거거든요. 낯설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묶였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랬습니다만 이게 빈부의 격차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계층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영화 감독과 여배우에서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스타고 뭐 13억 땅을 단박에 살 수 있는 그런 재력도 갖고 있고요. 김태형 감독은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계층의 차이, 그런 차이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멜로 영화가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멜로 영화의 시작은 차이로 시작해서 차이를 좁히는 것으로 해피엔딩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멜로 영화처럼 이 두 사람이 지금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오랜만에 좋은 소식 그리고 오랜만에 행복한 소식을 전해줬다는 것을 저는 두 사람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전해주고 싶고요. 사회가 좀 연성이어도 좀 말랑말랑해도 이런 소식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차이를 좁히는 것으로 끝이 난다.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진 평론가였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다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예,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한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은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여러분과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